FOMC 나오고 다음날 증시가 이제 2%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날은 반영을 안 하다가 이제 다음날부터 이제 해석에 따라서 반영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느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릴 거라는 거를 대부분이 지금 알고 있어요. 30년 만에 0.5%를 넘게 되는 건데 이제 0.75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금융 정책이 바뀌는 거죠. 30년 동안 0.75까지 가본 적이 없는 국가인 거예요. 제로 금리를 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0.75가 되면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은행들은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돼? 뭐 이제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금리 국가에서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국가가 돼서 1.75면은 대한민국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돈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본에서 있는 돈들을 저금리로 빌려서 해외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의 저금리의 돈을 빌려올 수만 있다면 일본의 자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빌려가지고 다시 모회사로 송금을 해줘서 그 돈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돈 빌리느니 일본에서 돈 빌리는 게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투자를 받던가 일본에서 직접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싶겠죠.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빌린 돈 가지고 6%짜리 배당주에만 넣어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인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2024년 그때 8월 5일날 대규모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충격으로 많이 좀 상환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꽤 남아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박자 늦은 거기 때문에 계속 올릴 것이다. 내년에 2번에서 4번까지 금리 인상을 보고 있고 내년 말에는 최대 1.5%까지 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말 미국 금리를 2번 정도 내린다 치면 3.25가 되거든요. 일본의 1.5 대 미국의 3.25면 내년에 금리 차가 1%대로 줄어듭니다. 1.75까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으로 주식을 사거나 뭐 채권을 사거나 부동산 투자하는 게 과연 가능해지겠는가? 안 되겠죠. 금리적인 이점도 사라질 뿐더러 환율적인 문제가 있어요. 엔화가 올라가게 됩니다. 엔화가 올라가면은 부채 원금이 늘어납니다. 빨리 갚을수록 유리해지겠죠. 만약에 제가 일본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로 투자한 사람이다. 레버리지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전 세계 유동성들이 미국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데 그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유동성의 한 축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보면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제 주식 60, 채권 40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채권이 올라요. 그러면서 수익률 하락에 대한 상쇄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 공식이 좀 바뀌었는데 채권이 증시 하락기에 같이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전략이 채권 40%를 보유할 게 아니라 엔화를 20% 이상은 보유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화 20%, 채권도 20% 아니면은 뭐 금이라던가 다변화를 해서 주식이 하락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자산들을 여러 개를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엔화만큼 이렇게 방어가 잘 되는 자산도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 위기 여러 요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에 가까운 아베노믹스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었죠. 코로나 이후에는 돈을 더 풀면서 엔화가 역사적인 약세가 됐고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양적 완화를 더하면은 일본은 인플레로 경제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는 다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 수준까지 엔화를 강세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외부의 경제 위기가 터진다거나 하면은 일본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엔화가 강세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155인데 코로나 이전에가 100에서 110 사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만약에 110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엔화 가격이 한 30% 40% 급등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투자로 떠나갔던 엔캐리 자금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있어도 안 돼요. 미국의 경제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엔화가 강세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들이 같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CPI를 보면요. 다카이치 총리 이후에 최근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돈을 풀고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3%의 물가 상승률을 저금리로 막을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금리를 올려야지만 이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 물가가 오르는데도 기준금리를 그러면 늦게 올리는 이유도 있겠죠.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 은행 총재도 직접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은 버블 붕괴 때처럼 경제를 다시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과도한 낙관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규제해서 유동성을 줄여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은 과거에 일본이 부동산 붕괴에서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과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만들고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로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늦게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요 연쇄적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만들어내요. 초기에 한 번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있는 물가를 나중에 잡으려면 3번 4번 금리 인상을 해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에 왔다는 거죠. 과거 일본의 부동산 붕괴는 플라자 합의가 1차 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2차 원인이 있었어요. 바젤 협약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2%까지 2.5까지 내렸다가 다시 6%까지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던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리먼 때도 똑같은 겁니다.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2000년도 초반에 제로금리 가깝게 금리를 내려줘가지고 그거로 부동산 대출하면서 부동산 대출 가지고 파생시장 일어나면서 더 호황이 오고 집가격이 더 오르니까 또 부동산 대출이 더 늘어나고 막 보험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2007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결국엔 터져버린 거죠. 결국은 금리가 올랐을 때 못 견디고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6%에서 0%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그 이후로 금리를 0.5%를 넘겨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상적인 금리 운용을 해본 적이 없겠죠. 이때 있었던 관료들이 다 이미 정년퇴직을 했겠죠. 해외 사례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일본만의 사례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건데 기존의 수십 년간 저금리가 당연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채권 투자는 손해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굉장히 컸었죠. 이게 급격하게 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해버립니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로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한 속도로 회수될 수도 있는 거고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한국도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이걸 견뎌낼 수 있느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일본 채권 대부분 일본이 자체적으로 발행했고 일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 은행의 적자가 커지게 되는 건데 이 적자가 나면은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을 축소해야 되겠죠. 그럼 시장에 푼 돈을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은행들은 일본 기업에다 빌려줬다 생각하는데 그 일본 기업이 일본인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의 자회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돈 가지고 다시 해외로 쏘아가지고 캐리 트레이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돈도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일본 경제도 안 좋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도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 경제가 잘 버텨주는 상태에서 유동성 감소냐 미국이 못 버티는 상태에서 유동성 감소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미국이 이제 3.75에서 이제 한 번 더 내리면 3.5가 됩니다. 내후년에 보면은 2번 정도 더 내리면 3.0이 돼요. 앞으로 2년 동안 기준금리 인하가 3번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장기 기준금리가 3.0이라는 거죠. 미국의 목표 금리는 2.0입니다. 못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를 위해서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고용 우려까지 나오면서 물가 통제를 빨리 달성하지 못했지만 금리는 내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가 3%였다가 이제 2%, 1%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 엔캐리 청산이 서서히 일어나느냐 빠르게 일어나느냐의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서서히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의 유동성 경색 신호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단기채 매입까지 지금 나선 상황인데 엔캐리 유동성이라는 한 축이 또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준 의장이 5월달에 교체가 됩니다. 이 사람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트럼프의 의중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엔캐리 때문에 유동성이 빠져서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본격적으로 QE 양적 완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기채도 연준이 본격적으로 매입해서 유동성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유동성 풀리니까 부동산이랑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도. 또 하나는 뭐냐면 장기채 금리가 4점인데 장기채를 매입해 주니까 3%대로 뚝 떨어지겠죠. 한 3.4 기준금리 부근으로 떨어질 겁니다. 엔화는 오르고 미국은 그걸 가지고 양적 완화를 걸어버릴 거다. 엔화를 통해서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것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되겠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를 무시하고 양적 완화를 가동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조정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고용도 나빠지고 지금 주식시장도 빠지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웅덩이 한번 판 다음에 올라간다던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년에 주식을 언제 사야 됩니까? 그런 시나리오에서 웅덩이 한번 팔 때 그때는 들어가 볼만 하겠죠. 물론 이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물론 내년에 경제 변수가 여러 가지고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걱정되는 건 한국인데 한국의 환율이 1470원을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지거나 하면 환율이 오르는데요. 미국 채권 매력이 있어도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국내 주식 채권과 더 매력을 가져야지만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경쟁자인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아시아 쿼터, 아시아 투자금 중에서 한국 걸 빼고서 일본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한국도 엔캐리 청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돈을 빌려 쓴 한국 기업들도 상환을 서둘러야 돼요. 이걸 조회할 수가 없는 게 일본에 다가 자회사를 둬서 이걸 통해서 받아온다던가 아니면 미국이 투자해야 될 돈을 한국에서 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일본 자회사에서 빌려서 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를 빌렸는지 조회가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엔화가 상승하면은 우리도 환율 압박을 받게 되는데 다행인 점도 있어요. 코로나 이전 대비 한국의 수출과 수입이 늘었고 물량도 같이 늘었습니다. 해석해 보자면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성장하는 게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이 좋다. 그러니까 한국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은 지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1997년처럼 외환위기 왔을 때 보면은 한국 기업들 수출 능력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국내적으로 과도한 부채, 분식회계, 엔캐리 청산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 당시 때 좋은 주식들이 헐값에 나왔죠. 이 데이터만 보자면은 그런 시기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때는 절대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주식들을 헐값에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한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는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가 높고 수출 물가가 낮았는데 이제 수출 물가가 수입 물가를 역전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과 수출 물량이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수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내수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는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같이 이런 특수 업종들에서 좋은 영향들은 있지만 국내 쪽 경기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리고 수출 물가가 이렇게 뛰는데 반면 유가가 지금 낮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게 지금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M2 통화량인데요. 23년에 2% 수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었는데 최근에 8.5까지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전에 평년 대비하면 6%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돈이 더 많이 풀리고 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거처럼 돈 푼다고 시중에 돈이 도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설 경기도 상태가 안 좋은 상태고 유통 경로도 짧아졌고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풀게 되면은 돈이 골고루 뿌려지는 게 아니라 독점적으로 뿌려집니다. 코로나 때도 10% 넘게 돈을 풀었지만 내수 활성화가 오래 못 갔거든요. 21년 때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자도 급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돈 빌렸던 게 5년 정도 이자 상환하고 5년 이후부터는 원리금 동시 상환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원리금 동시 상환해야 되는 압박이 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돈 이 정도 푼다고 해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월급 받아서 지금 이자 감당하기도 힘들었다가 원리금 상환까지 들어오니까 그것도 벅찬 상태에서 여기서 더 돈을 소비를 쓸 수 있다? 소비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내수 부양 효과가 이 정도로는 미미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가격 상승 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아마 내년쯤 되면은 부동산 상승, 가격 상승 압박 굉장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급등한다는 뉴스를 내년에 종종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비교 사례로 터키가 있는데 5년 동안 환율이 455%가 상승했어요. 이 달러당 7.3리라가 지금은 42.6리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내 물가도 그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5년 전에 터키 부동산 환율 때문에 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환율만큼 집값이 같이 올라가지고 별로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환율에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는 걸 터키 사례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강남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환율의 방어가 가능한 거는 알짜 자산들이에요. 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랑 주식 같은 거고 채권은 인플레에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이 인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모든 게 아니라 알짜 부자들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최고의 알짜들 이것들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안 오르고 서울만 오른다던가 수출 알짜 기업 주가만 10배씩 오르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렇게 안 오른다던가 차별적인 장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터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국가 부도는 언제 나느냐? 의외로요,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안 올랐어요. 코로나 이전 정도로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아도 부도 위기는 없이, 그러니까 위기 없이 환율이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터키가 보여줬고요. 터키 통화 공급량이 5년 전 대비 7배가 올랐고 환율이 4.5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과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통화를 늘리게 되면은 환율도 방어를 해야 되고
환율을 방어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터키가 다 모든 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급등락이 2배씩 일어나요. 뭐 글로벌 경제가 조금씩 안 좋아질 때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절반을 털어야 될 정도로 방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키가 뭐 국가 부도는 없는데 국가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일본의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내년에 엔화를 상당한 강세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를 하려면 주식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는데 주식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옛날에 채권이 방어를 해주는 것처럼 엔화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주식에 대한 해지가 될 것이다. 물론 제 판단 틀릴 수 있어요. 새로운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8일 부산 강의, 1월 3일 서울 강의 있는데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